소하, 유방을 일으킨 은인. 소상국 소하는 유방과 같이 폐연 출신인데 법령에 정통했던 그는 현청의 하급 관리 노릇을 했다. 같은 고을에 살던 유방이 서민이었을 때 소하는 관청에 관련된 일을 통해 그의 편의를 보아주었다. 유방이 노역의 감독관이 되어 함양으로 가게 되자 다른 관리들은 노잣돈으로 유방에게 300전을 주었으나 소하는 500전을 주었다. 그 후 유방이 군사를 일으켜 패공이 된 후부터는 소하가 사물을 처리했다. 유방이 진나라를 무찌르고 함양에 입성했을 때 남들은 보물창고로 뛰어들었지만 소하는 진나라의 법령과 문서를 입수하여 복원해 두는 일에 몰두했다. 유방이 한왕에 책봉되자 소하는 재상의 일을 맡았다. 진나라가 망할 때 항우는 제후들과 함께 함양 시내를 불살라 버리고 떠났다. 그러나 그에 앞서 소하가 진나라 조정의 문서를 손에 넣고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방은 천하의 요새 인구 상황, 백성의 고충을 파악해 전략에 이용할 수 있었다. 한신을 등용하라고 한 것도 소하였다. 안고조가 동쪽으로 진군하여 삼진 지방을 정복할 때 소하는 승상으로서 후방에 머무르며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었다. 고조가 제후들과 더불어 초나라를 공격하던 와중에도 소하는 관중에 머무르며 태자를 받들고 수도 역양의 제도 정비에 열중했다. 한나라 5년 항우를 격퇴하고 천하가 평정된 뒤에 고조가 농공행상을 실시하였다. 고조는 소하에게 최고의 공을 돌렸다. 한나라 10년 진이라는 자가 한단지방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고조는 스스로 토벌에 나섰는데 그가 없는 사이에 이번에는 관중에서 한신이 책모를 꾸민다는 소문이 또 떠돌았다. 소하의 계략에 의해 여우가 한신을 처치했다. 이 보고를 받은 고조는 사자를 파견해 소하를 승상해서 상국으로 승진시켰다. 많은 신하들이 소하의 지략을 칭찬했다. 소평이라는 자만이 가시도친말을 하였다. 소평은 진나라 시대에 동릉호를 하다가 서민으로 강등된 사람이었다. 그는 장안의 동쪽 변두리에서 참외를 심어 살았는데 참외 맛이 뛰어나 동릉참외라는 평이 자자했다. 그가 동릉호였으므로 그런 별명이 생긴 것이다. 상국이 된 소하에게 소평이 말했다. 이번 일은 재난이 될지 모릅니다. 폐하께서는 전쟁터에 나가 계시고 귀하는 나라 안에서 집이나 보고 있었습니다. 화살한 번 맞아보지 않은 귀하에게 영지를 더 내렸을 뿐인데 무엇 때문일까요? 한신이 모반을 꾀하였기 때문에 폐하께서는 승상도 의심하게 된 것입니다. 오이병을 붙인 것은 결코 귀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영지의 하사를 고사하고 귀하의 전 재산을 처분하여 군비로 헌납하는 것이 귀공의 위치를 오래 보존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하면 폐하가 마음을 놓으실 겁니다. 소하가 충고대로 이행하자 고조가 좋아했다. 한나라 12년 가을 경포가 반란을 일으키자 고조는 이번에도 토벌에 나섰다. 군중에서도 고조는 매일 사자를 파견해 국내 근황을 조사하였다. 소하는 황제가 없는 동안 선정을 베풀어 백성의 협력을 얻었다. 진이의 반란 당시와 마찬가지로 군비를 조달하기 위해 재산을 헌납했다. 그때 어떤 식객이 말했다. 머지않아 삼국의 일족이 죽을 듯합니다.
본래 귀공께서는 삼국의 지위에 있고 국가에 대한 공적도 높습니다. 이제 더 승진할래야 할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삼국께서는 10년 동안 관중에 머무르면서 민심을 장악했습니다. 민심은 귀공을 따르고 있고 귀공도 민생 안전을 위해 공헌한 바 큽니다. 그러고 보면 폐하께서 자주 사람을 보내오시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반역을 염려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스스로 평판을 떨어뜨리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상공소환은 지체 없이 그의 충고를 따랐다. 대세공은 말한다. 소상국은 진나라 시절 일개 도필리에 지나지 않았고 공적도 특별한 게 없었다. 한나라가 일어나자 황제의 빛에 편승하여 직책을 충실히 수행했으며 백성들을 위해 법을 적용시켰다. 안신경포가 죽었지만 그의 공은 빛났다. 지위는 가장 높았고 명성은 이후에도 이어졌으니 괭유 산의생과 공적을 다툴 만하다. 조참, 폐연 출신의 맹장 조참은 한고조 유방 명제상 소화와 같은 고향 출신이다. 소화와 조참은 폐연의 하급 관리였는데 유방이 봉기할 때 참여했다. 소화가 우방에서 유방에 대한 지원에 힘쓸 무렵 조참은 장군으로서 공을 세우며 중원을 휩쓸고 있었다. 처음에 중년에서 출발하여 장군이 된 후 조참이 혹은 유방을 도와서 혹은 홀로 거둔 승리를 열거하면 매우 많다. 이후에도 조참의 공은 거질 줄 몰랐다. 전하 통일을 이룰 때까지 수많은 전투에서 공을 세웠다. 고조는 통일이 되자 비를 제왕으로 삼은 후 조참을 제나라 삼국에 임명하였다. 이후에는 조참에게 열후의 자귀를 내려 제후와 함께 할부하여 대대로 자손에게 전하여 단절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시급으로 평양 지방에 1630호를 내려 평양후라 불렀다. 뒤에 경포가 모반하자 조참은 도의 왕을 따라 병사 12만을 인솔하고 고조의 군사와 합류하여 경포의 군을 퇴각시켰다. 깨끗한 정치를 하였다. 효혜제가 즉위하자 제후국에 상국을 두는 법을 폐지하여 조참은 다시 제의 승상이 되었다. 조참이 제나라 승상으로 있을 무렵 제나라는 770개의 성읍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조참은 장로와 여러 학자를 불러 백성들을 편하게 만드는 방도를 물었다. 제나라 학자들의 의견은 백가쟁명을 방불케 할 정도였다. 그 무렵 교서 지방에 계공이라는 학자가 있다는 소문이 들렸다. 조참은 사자를 보내 모셔왔다. 왕로의 학문에 밝은 그는 조참을 만나자 말했다. 정치의 참된 길은 청정함에 있습니다. 이후 조참은 통치의 근본을 도가사상에 두고 그 길을 실천했다. 조참은 제나라 승상으로 있었던 9년 동안 제나라의 정치를 안정시켰다. 효혜제 2년 명제상 소화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조참은 행장을 준비하라. 내가 이제 제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정말로 그렇게 되었다. 조참이 소화 후임으로 한나라 삼국에 오른 뒤에 기존의 규칙을 변경하지 않고 이전대로 실천하였다. 각 지방은 각 지방의 관리 중에서 법을 엄격하게 적용시키고 혹독한 감독에 의지하여 다스리는 자들은 배척한 반면 말은 잘못해도 인품이 두텁고 덕치를 강조하는 관리들은 중용하였다. 장량 유후 장량은 전국시대 한나라 명문가 출신이다. 그의 할아버지 회계지는 한나라 소후 선예왕 양해왕 밑에서 제상을 지냈고 부친 희평은 희왕 도혜왕 밑에서 제상을 지냈다.
부치는 도해왕 23년 죽었고 20년이 지나서 한나라는 진나라에 멸망당했다. 나이가 어렸던 장량은 망국의 화를 모면했다. 한나라가 멸망할 당시 장량 집안은 부리는 사람만 300명이었다. 장량은 그 많은 재산을 처분하면서 전국의 자객들을 모았다. 그의 조부로부터 시작하여 아버지에 이르기까지 5대에 걸쳐 재상을 지낸 조국 한나라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 진시황을 암살하기 위해서였다. 진시황이 지나갈 때 철퇴를 내리쳐 죽이려 했지만 실패했다. 아비다리 근처를 서성거리고 있는 장량을 향해 노인이 다가와서 시험을 했다. 그에게 통과를 함으로써 노인은 책을 주었다. 이 책을 공부하면 제왕의 위협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13년 후에는 세상을 뒤흔드는 인물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때 우리 다시 만나자고 했다. 곡성산 기슭에 있는 황색 바위. 그것이 나다라고 했다. 말을 끝낸 노인은 사라졌다. 장량은 큰 공을 세웠다. 이후 고조가 집권하였을 때 그는 신선이 되겠다고 하면서 속세를 벗어나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광. 한나라의 명장군 이광의 선조는 진나라 장군이던 이신으로 연나라 태자 단을 추격하여 사로잡은 자다. 그의 가문은 활쏘기를 전통으로 삼았다. 한나라 효문제 14년 흉노족이 쳐들어왔을 때 이광이 참전해 활약하게 되었으므로 나라가 벼슬을 내렸다. 맹수를 주먹으로 잡은 적도 있었다. 효문제는 이광의 능력을 평가하면서도 애석해 했다. 그가 고조시대에 태어나기만 했어도 크게 공을 세웠을 텐데. 이광은 상곡군 태수가 되어 날마다 흉노족과 싸움을 벌였다. 한신하가 황제에게 간청했다. 이광의 무용은 천하무쌍이라 매일 오랑캐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폐하께서는 언젠가 그를 잃게 될 것 같습니다. 이에 황제는 즉시 이광을 상군 태수로 옮기게 했는데 때마침 흉노족이 상군에 공격을 가했다. 황제는 중앙 관리를 보내 이광을 감독하게 했다. 하루는 그 관리가 몇십 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순찰하는 중에 흉노병 3명을 발견하고 포위하였다. 3명의 흉노족은 교대로 돌면서 활을 쏘아 병사들을 사살하고 관리까지 상처를 입게 되었다. 관리가 이광의 본부로 돌아와 이를 전하자 이광은 그들은 반드시 명사수 드릴 것이다 하고는 바로 100여 군사와 함께 흉노병을 추격했다. 그들은 달아났고 이광은 직접 3사람을 활로 쏘아 2사람을 죽이고 1명을 사로잡았다. 사로잡아 말에 묶고 끌고 오는데 갑자기 수천의 흉노병이 나타나는 것이다. 흉노병들은 이광이 자기들을 유인하러 온 기병인 줄 알고 모두 산 위로 올라가 진을 치는 것이다. 이광의 병사들은 도망가려 했다. 이광이 명령했다. 우리는 본부에서 몇십 리 떨어져 있다. 지금 100명도 안 되는 병력으로 도망친다면 수천의 흉노병들에게 추격당해 전멸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저들은 반드시 저들을 유인하는 것으로 알고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전진하라. 그리고 진지 앞에 멈추더니 다시 명령했다. 모두 말에서 내려앉도록. 적들이 눈앞에 있는데요. 저들은 우리들이 달아날 줄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말에서 내려 달아나지 않으면 저들은 우리가 척후병이라 믿게 될 것이다. 과연 흉노족은 접근하지 않았다. 백마 탄 장수 하나가 앞으로 나와 오락가락하며 동정을 살폈다. 그러자 이광은 공사 10명과 함께 나아가 백마 탄 적장을 죽이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누워버렸다.
밤이 되자 흉노병은 오히려 근방에 한나라 복병이 있지 않나 걱정하여 철수하였다. 이른 새벽에 이광은 한나라 본부로 돌아왔다. 그 뒤 이광은 변방 지방을 돌며 태수를 지냈는데 언제나 용감한 싸움으로 날렸다. 그 무렵 정불식이라는 자도 이광과 마찬가지로 변방 태수로 있으면서 통솔하고 있었다. 이광은 행군을 할 때도 대우 진영과 편성을 갖추지 않고 물과 숲이 있는 곳에서 자유롭게 자도록 했다. 밤에도 종을 쳐 경계하는 일도 없었다. 평소에도 문서와 장부 같은 것을 생략하였다. 오직 척후병을 멀리까지 보내 정탐했기 때문에 적의 기습을 받은 적은 없었다. 한편 정불식은 행군의 대우와 진영, 수경을 원칙대로 했다. 당시에 이광과 정불식은 모두 한나라 명장이었다. 그러나 흉노는 이광의 지략을 겁냈으며 병사들은 이광의 군대로 들어가기를 좋아하고 정불식의 군대로 가는 걸 싫어했다. 그 뒤 이광은 장군이 되어 흉노족을 공격했지만 그 흉노의 대군에게 오히려 패했으며 자신도 부상을 입었다. 생포되었다. 한편 흉노의 왕인 선우는 이전부터 이광의 이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생포하도록 했다. 흉노 병사는 이광을 사로잡아 두 필의 말 사이에 광주리를 달고 그 안에 부상당한 이광을 눕힌 채 10여 리를 달렸다. 죽은 척하고 있던 이광은 곁에 좋은 말을 타고 지나가는 어린애를 보자 순식간에 어린애를 떨어뜨리고 활을 든 채 말 위에 올라탔다. 그리고 남쪽으로 수십 리 달려 남아있던 한나라 군대를 만났다. 흉노병이 추격했으나 이광은 화살을 거듭 쏘아 수십 명을 죽이고 탈출했다. 한나라로 돌아왔는데 패전의 죄를 문초받았다. 결국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속죄금을 내고 풀려났다. 서민으로 강등되어 농사짓고 사냥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이광은 하인 한 명과 함께 야외에 나가 사람들과 술을 마셨다. 귀갓길에 술 취한 포졸이 이광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하인이 사정했다. 한 번만 봐주시오. 이분은 이광 장군이었소. 포졸은 현직에 있는 장군이라도 통과시킬 수 없다 하면서 밤을 새우게 만들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흉노가 침입해 요속은 태수를 죽이는 등 위세가 대단하였다. 왕제는 다시 이광을 등용했다. 이 소식을 들은 흉노족은 겁을 내어 쳐들어오지 못했다. 그 뒤 이광이 사냥에 나갔을 때 앞에서 호랑이가 스쳐 지나가는 모습을 본 이광이 화살을 쏘아 명중시켰다. 나중에 가보니 돌덩이였다. 이광은 호랑이가 있다는 소문을 들으면 직접 사냥을 가서 화살을 쏘았다. 한 번은 호랑이를 쏘았다가 호랑이가 날뛰는 바람에 부상을 입었으나 끝내 죽였다. 이광은 깨끗하고 정직했다. 상을 받으면 부하들에게 나눠주었고 음식도 병사들과 똑같이 먹었다. 그는 날 때부터 키가 크고 팔이 길었는데 활 쏘는 것에 능숙했던 이유도 그런 조건 때문이었다. 그가 군사를 인솔하여 식수가 부족한 사막을 지날 때면 물을 보아도 군사들이 물을 다 마신 뒤가 아니면 마시지 않았다. 안무제 6년 이광은 후장군이 되어 대장군인 위청과 함께 흉노를 정벌했다. 많은 장군들이 적의 머리를 베고 포로를 잡은 공로로 제후가 되기도 했지만 이광의 군대에는 그러한 공을 세운 자가 없었다. 2년 뒤 이광은 4천의 병사를 이끌고 흉노 정벌에 나섰다. 그러나 수백 리 행군했을 때 4만 명이 흉노에게 포위되었다. 이광은 그의 아들 감에게 적군 속을 달려 돌아다니게 했다. 감은 수십 명만을 이끌고 흉노 진영 가운데를 돌파하여 적의 좌우를 갈라놓고 돌아와 말했다. 오랑캐는 별로 겁낼 게 없습니다. 이후에 한나라 원군이 와서 그들을 구조하였다. 2년 뒤 이광은 전장군으로 대장군 위청을 따라 또다시 흉노 정벌에 나섰다. 위청은 포로를 잡아 흉노족의 왕 선우가 있는 곳을 알아낸 후에 정예 군사를 이끌고 출발했다.
이광에게는 동쪽 길로 가도록 명령했다. 동쪽 길은 우회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멀고 대군이 행군하고 수경하기에는 물이 부족했다. 그래서 이광이 위청에게 간청했다. 저는 전장군인데 대장군께서는 저를 옮겨 동쪽 길로 가라고 하십니다. 저는 처음부터 흉노와 싸워왔는데 꼭 선우와 한번 싸우고 싶습니다. 선두에 서게 하셔 제일 먼저 목숨을 던져 선우를 잡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나 대장군은 허락하지 않았다. 떠나기 전 그는 황제로부터 당부하는 말을 들었던 것이다. 이광 장군은 노령인데 다다불운한 장군이요. 절대 선우와 맞붙게 하지 마시오. 한편 대장군은 당시 봉우의 지위를 잃고 중장군으로 있던 공손우와 절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그에게 공을 세워주고 싶었다. 대장군은 전령을 이광에게 보내 다시 명령을 내렸다. 지시한 바와 같이 출정하라. 심기가 불편해진 이광은 대장군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출발했다. 그런데 길을 잘못 들어 합류하기로 약속한 곳에 뒤늦게 나타났다. 대장군이 이끄는 주력부대는 선우와 접전하며 승리를 거뒀지만 선우를 사로잡는 데 실패한 채 철수하고 있었다. 그들은 돌아오는 길에야 겨우 이광의 군대와 만났다. 대장군이 힐책했다. 이광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장군은 막사로 가서 문서로 대답하라고 했다. 이광이 입을 열었다. 부하들에게는 죄가 없으며 오직 내 탓으로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대장군 위청은 황제에게 글을 올려 이광 장군이 도중에 길을 잃었으며 선우를 잡지 못했다고 고했다. 황제는 취조관을 보내 신문했다. 취조관이 도착하여 이광 장군을 신문하려 하자 이광 장군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다. 내가 여지껏 흉노와 70번 싸웠다. 이제 다행히 대장군을 따라 선우의 군대와 맞붙는다고 생각했는데 대장군이 나의 부서를 옮기는 바람에 길을 돌게 되었고 길을 잘못 돌기까지 했다. 이것이 천명 아니겠는가. 그리고 내 나이 60이 넘었는데 일개 도필리에게 취조를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자결하였다. 이 소식에 이광의 병사들은 통곡했다. 주가 곽해. 한비자는 말했다. 유학자는 학문으로 세상을 어지럽히고 유협객은 무력으로 법을 어지럽힌다. 그에게는 유학자와 협객이 모두 비판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학자의 대부분은 세상에서 인정받고 있다. 그와 반대로 협객의 무리는 무시되고 있다. 사실 그들의 행동은 사회 규범과 거리가 있다. 하지만 그들은 한번 약속하면 지킨다. 몸을 아끼지 않고 남을 구하며 목숨을 버리면서 일하면서도 자만하지 않고 남에게 폐가 되지 않는다. 이런 점들은 평가되어야 한다. 옛날 순임금은 우물을 파다가 흙에 묻혀 죽을 뻔했고 토장에서는 불에 타 죽을 뻔했다. 은나라의 명제상 이유는 솥과 도마를 짊어진 채 요리사로 전락해 고생했으며 강태공은 가난한 나머지 밥장사를 했다. 이들 덕 있는 사람도 이렇게 재난을 당했는데 평범한 사람들은 재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인이라든가 의 같은 것은 어려워서 모르겠으나 어쨌든 우리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이란 덕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은 말한다. 그러므로 백의가 굶어 죽으면서 주나라를 비판했어도 무왕은 왕위를 버리지 않았다. 도척이 법을 짓밟고 난폭한 짓을 해도 부하들에게는 추앙을 받았다. 그러니 허리띠나 푼돈을 훔친 자는 극형에 처해지나 나라를 훔친 자는 왕이 되고 왕이 되면 인과 의가 따른다는 말을 누가 부인하겠는가. 조그마한 의로움에 집착해 세상을 등진 자들과 시대의 흐름에 몸을 맡겨 영예를 얻은 자들을 비유해서 누가 더 낫다고 말할 수 없다. 협객들은 서민에 불구하지만 한번 약속을 하면 천리도 달리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공경에 빠진 사람들이 그들에게 생명을 의탁하는 것이다. 그들이야말로 호걸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들은 신의에 충실하고 현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맹산군, 춘신군, 평원군, 신릉군이 알려져 있지만 그들은 모두 왕족으로 벼슬의 혜택을 받았다. 넘칠 정도의 재산으로 인재를 모았던 것이다. 그러나 협객은 그렇지 않다. 이들은 개인적으로 수양을 쌓고 노력하여 명성을 얻었던 것이다. 이들은 법을 어기기도 했지만 자기 신념을 지키기 위한 경우였다. 세상에서는 이들을 폭력단으로 여기고 있으니 슬프도다. 노나라 사람 주가는 한나라 고조와 같은 시대 사람이다. 전통적으로 노나라는 유학을 받들었지만 주가는 협객이었다. 그가 숨겨주어 생명을 구한 사람의 수는 유명 인사만 해도 몇백 명이고 수천 명의 생명을 구했다. 그러나 그는 자기를 뽐낸 적이 없다. 오히려 도와준 후에는 두 번 다시 만나지 않았다. 도움을 줄 때에도 신분이 낮은 사람부터 우선하였다. 자신의 일에는 신경 안 쓰면서 타인의 일에는 나섰다. 계포 장군을 구했을 때도 계포가 후에 출세하자 만나지 않았다. 함국관 동쪽 지방에서는 주가와 사귀려는 자들이 줄을 이었다. 계포는 초나라 사람으로 의리 있고 사나이다운 기계로 알려져 있었다. 항우에 의해 장군이 되었고 유방을 곤란하게 했다. 그러므로 유방은 권세를 얻고 나서 계포를 죽이려 했다. 그 무렵 계포는 복양에 사는 주씨 집에 몸을 숨기고 있었는데 주씨가 계포에게 말했다. 우리 집에도 추격의 손길이 올 듯합니다. 제게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들어주시겠습니까? 계포가 그 말을 따르겠다고 했다. 주씨는 계포의 머리를 자르고 허름한 옷을 입혀 노예로 변장시키고 포장마차에 태웠다. 그렇게 계포는 다른 노예들과 함께 노나라의 협객인 주가에게 팔려갔다. 하지만 주가는 그가 계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그에게 밭농사를 시키기로 했다. 이후에 주가는 하우영을 만났다. 하우영은 재상이었다. 제후의 자리에 오른 하우영을 만났다. 술을 마시던 주가는 하우영에게 계포를 활용하게 설득하라고 얘기했다. 하우영은 주가야말로 대협객임을 느꼈다. 그도 계포가 주가의 집에 숨어 있음을 눈치채고는 그에게 동조했다. 하우영은 고조에게 주가의 말을 전했다. 계포의 사면을 간청했다. 고조는 계포를 사면시켰다. 이 소문이 알려지자 조정에서는 계포와 같은 인물이 그 어려움을 잘도 견뎌냈다고 칭찬했다. 주가 역시 그 일로 인해 천하의 명성을 얻었다. 계포는 고조를 만나게 되었다. 고조는 그를 장군으로 기용하였다. 고조 사후 효해제 때에 이르러 벼슬이 중랑장까지 이르렀다. 계포와 같은 고향 사람들 가운데 말재주가 뛰어난 조구생이라는 유색객이 있었다. 아부를 잘했으므로 계포가 싫어하였다. 조구생이 계포를 찾아와 제안했다. 초나라 속담에 황금 100근을 얻는 것이 계포의 대답 하나를 얻는 것보다 못하다고 합니다. 계포 일락. 계포가 좀처럼 말이 없으나 한번 대답을 하면 지켰기 때문에 귀중한 약속이라는 뜻으로 이 말이 쓰인 것이다. 그런데 귀공의 명삭은 아직 초나라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나와 귀공은 모두 초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같은 고향의 인연으로 내가 귀공을 천하에 알리면 귀공의 명성은 커질 것입니다. 서로 도우면 커집니다. 왜 나를 피하십니까? 이 말에 계포는 기뻐하고 조구생을 머물게 했다. 조구생이 천하를 돌아다니며 계포의 이름을
팔고 다녔으므로 명성이 더욱 높아졌다. 사마천은 말한다. 항우 아래에서는 누구도 빛을 보기 어려웠다. 그러나 개포는 일찍부터 명성이 대단했다. 직접 적진에 뛰어들어 빼앗은 적기만 해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이런 개포도 쫓기는 몸이 되자 노예로 변장했다. 그러한 결단이란 쉬운 일이 아니다. 자기 능력을 믿고 굴복했던 것이다. 또한 자기 재능을 발휘하지 못한 채 죽고 싶지 않았다. 이러한 굴욕을 견딘 끝에 한나라의 명장이 된 것이다. 진실로 용기 있는 자는 가볍게 죽지 않는다. 흔히 단순한 감정에 자살해버리는 것은 용기가 있어서가 아니다. 살기 위한 희망이 무너졌고 재기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살한 것이다. 곽계는 관상가였던 허부의 외손자다. 그의 아버지 또한 오일이 있는 사나이였으나 문제 때 법을 어겨 처형됐다. 곽계는 작았지만 영리한 사나이였다. 술은 한 모금도 하지 않았다. 젊었을 때는 사람을 죽였다. 강도짓도 하고 범죄도 저질렀다. 그러나 이상하게 그가 궁지에 몰리면 누군가 도와주었다. 그가 의리파였고 친구를 위했기 때문이다. 나이 들면서 곽계는 사람이 몰라보게 달라져 결코 고집을 부리지 않았다. 원한이 있어도 덕으로 대했다. 보답은 기대하지 않았다. 반면 곽계 누나의 아들들은 외삼촌의 위세를 믿고 횡포를 부렸다. 어떤 사람을 술집으로 끌고 가 권했다. 못 마시겠다고 말해도 강요했다. 그 사람은 칼로 찔러 죽이고 달아났다. 누나가 곽계를 원망했다. 너는 조카가 죽어도 관심이 없구나. 누나는 시체를 길바닥에 버려둔 채 곽계의 체면에 먹칠을 하고자 했다. 그러자 곽계는 부하를 풀어 살인자를 찾았다. 범인이 곽계에게 자초지종을 말했다. 곽계가 말했다. 그놈을 죽인 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를 풀어주었다. 이 소문이 퍼지자 곽계의 인품을 존경하는 자가 늘었다. 곽계는 겸손했으며 외출할 때 말을 탄 적이 없었다. 남의 부탁으로 관청에 진정할 때는 정당한 일이라면 반드시 관철시켰다. 많은 사람들이 곽계를 존경했다. 안무제 때 지방 호족을 무릉지역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정책을 폈다. 무릉은 한무제에 능이 있는 곳으로 서기전 127년 300만 전 이상 부들을 그곳으로 강제 이주시켰다. 곽계는 재산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으므로 300만 전 이상 부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방관리로서는 곽계가 귀찮았기 때문에 이주시키려 했다. 어느 날 위청 장군이 곽계의 이주 문제에 대해 모제에게 말했다. 곽계는 이주 대상이 아닙니다. 모제가 답했다. 일개 서민 주제에 장군까지 움직여 변호하게 하더니 가난할 턱이 없다. 그렇게 하여 곽계는 이주당하고 말했다. 그가 이주할 때 전속 나온 사람들이 걷어준 돈은 1000만 전이 넘었다. 곽계의 이주를 꾸민 자는 같은 고향 사람인 양계주의 아들이었다. 이를 알게 된 곽계의 조카가 분노하여 양계주의 아들을 죽였고 이로 인해 곽계의 집과 양계주의 집은 원수가 되었다. 곽계가 함곡관에 도착하자 관중지방에 뜻있는 사람들이 곽계를 만나고자 했다. 세월이 흘러 이번에는 고향에서 양계주가 살해되었다. 양계주의 가족들은 황제에게 직소하고자 했으나 그 사람 또한 궁궐에 도착할 무렵
살해당했다. 이 일이 무죄의 귀에 들어갔다. 무죄는 곽기를 체포하라고 했다. 곽기는 가족을 피신시킨 다음 임진지방으로 도망갔다. 임진지방 관리는 곽기를 알아보고도 붙잡지 않았다. 몇 년 뒤 곽기는 붙잡혔다. 살인사건은 대사령이 내려지기 이전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사면될 수 없었다. 곽기를 문초하는 신문관 옆에 유학자가 앉아 있었는데 그는 곽기를 비난했다. 이 말을 들은 곽기의 식객 중 한 명이 그 학자를 죽이고 도망갔다. 곽기는 결국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 삼바천이 말한다. 나는 곽기를 본 적이 있다. 특별한 데가 없다. 그런데도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협객을 논할 때는 그를 인용한다. 사람들이 흠모하는 영예로운 이름에 어찌 끝이 있으랴. 라는 말은 곽기의 경우이다. 그가 억울하게 죽어가니 안타까운 일이다. 꼴개열전 삼천갑자 동방삭. 안무제시대에 동방삭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많은 책을 읽었다. 장안에 올라와 관정을 찾아가 왕에게 바치는 글을 올렸다. 자그마치 죽한 3,000장이나 되는 분량이었다. 무제는 그 글을 읽어 나갔는데 읽다가 피곤하면 붓으로 표시하며 읽었다. 2개월이나 걸려 독파했다. 그 후 무제는 동방삭을 등용하여 측근으로 일하게 했다. 무제는 자주 이야기를 시켰는데 그때마다 무제는 즐거워하였다. 가끔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식사가 끝나면 동방삭은 먹다 남은 고기를 모두 폼에 넣고 돌아갔기 때문에 옷이 더러워졌다. 하사받은 돈이나 비단이 모이자 장안의 미인을 맞아 장가를 갔는데 1년이 못되어 또 다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이런 식으로 하사받은 금품은 여자와 노는 데다 써버렸다. 주위 사람들은 그러한 동방삭을 미치광이로 여겼다. 그러나 무제는 동방삭을 칭찬했다. 동방삭에게 일을 시키면 훌륭하게 해낸다. 어느 날 동방삭이 궁궐안을 거니는데 시종이 말을 건넸다. 사람들이 당신이 미쳤다는데. 동방삭이 말했다. 나는 지금 세상을 피해 궁정에 있는 것이라오. 옛사람들은 세상을 피해 산속에 숨었지만 말이오. 주연이 베풀어지면 동방삭은 양손을 땅에 대고 노래를 불렀다. 족쇄에 몸을 담그고 금마문 안에 몸을 숨기도다. 세상을 피할 때가 깊은 산에 쏙대 움막뿐이랴. 금마문이란 중국 궁중의 환관을 다스리는 관청의 문을 말한다. 화식열전. 노자의 가장 이상적인 정치는 이웃나라가 서로 바라다 보일 만큼 가까워 타구는 소리와 깨짖는 소리가 마주 들린다 하여도 백성들이 각기 자기 나라의 음식을 맛있다 하고 자기 나라의 의복을 아름답다 하며 자기 고장의 풍속을 편히 여기고 자신들의 일에 만족하여 죽을 때까지 내왕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다. 그러나 이런 정치가 훌륭하다 하여 일부러 그렇게 하려 한다면 지금 세상에서는 불가능할 것이다. 대사공은 말한다. 신동씨 이전에는 어떠했는지 모르지만 시경, 서경에서 말하고 있는 순우 이후에 이르러서는 사람들의 눈과 귀는 아름다운 소리와 빛을 즐기려 하고 입은 소와 양 따위의 고기 맛을 찾아 헤맨다. 그러므로 아무리 노자의 가르침을 들려준다 하여도 백성들을 바꾸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가장 훌륭한 정치가는 백성을 마음으로 다스리고 다음으로는 이익을 통하여 백성을 이끌며 그 다음은 백성들을 가르쳐 깨우쳐 주는 것이며 그
강제로 백성들을 규제하는 것이다. 가장 못난 정치는 백성들과 다투는 것이다. 못은 기뻐야 고기가 살고 사는 기뻐야 짐승이 살듯이 사람도 부유해야 인의가 따른다. 부유한 사람이 세력을 얻으면 유명하게 되지만 세력을 잃으면 식객들이 떠난다. 하물며 오량캐들이야 어떻겠는가. 속담에 청금의 아들은 시장에서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것은 빈말이 아니다. 천하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찾아오는 것도 이득을 얻고자 함이고 달려가는 것도 이득을 찾아가는 것이다 라는 말도 있다. 천승의 왕도 만가의 제후도 100칸짜리 집을 가진 대부조차도 오히려 가난함을 걱정하는데 하물며 아래 서민들이야 말해 무엇하겠는가. 옛날 월왕 구천은 회계산 위에서 지옥을 당하자 법녀와 계연을 중용했다. 계연은 월왕에게 이렇게 말했다. 전쟁이 일어날 것을 알면 미리 군비를 정돈해야 하며 어느 때 무슨 물자가 필요한 것인가를 알면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알면 전쟁에 필요한 모든 물자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6년마다 풍년이 오고 6년마다 가뭄이 들며 12년에 한 번 큰 기근이 일어납니다. 쌀값이 한 말에 20전까지 떨어지면 농민이 고통을 겪고 90전까지 오르게 되면 장사꾼이 고통을 받습니다. 장사꾼이 어려우면 상품 생산 및 유통이 어려워지고 농민이 어려우면 땅이 황폐해집니다. 따라서 쌀값이 비싸도 80전을 넘지 않고 허래도 30전 아래로 떨어지지 않게 해야 함께 잘 살게 됩니다. 구천이 계연의 말을 따르니 10년간 나라가 부유하게 되었다. 병사들은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 적을 향해 용감하게 뛰쳐나가니 오나라에 복수하고 위용을 떨쳐 준초패중한 사람이 되었다. 법녀는 회계산에 지옥을 싣고 나서 탄식하며 말했다. 계연의 7계책 중 월은 5가지를 이용하여 뜻을 달성하였다. 나라에서는 이미 성공하였으니 나는 이를 집에서 적용해 보리라. 그는 제 나라로 갔다. 제 나라로 간 그는 지자피라는 이름으로 행사하고 도 나라로 가서는 주공이라 불렀다. 주공은 도는 천하의 중앙이며 사방 여러 나라로 통해 있어 물자의 교역이 빈번한 곳이다 라고 하면서 사업을 시작했다. 물자를 비축해 주었다가 시기를 보아 매각함으로써 이익을 거두었으나 상대에게 손에 끼치지 않았다. 거래 상대를 잘 선택하고 시기를 잘 이용하여 성공한 것이다. 19년 동안 3번씩이나 천금의 재산을 모았는데 그중 2번은 가난한 친구들과 친척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부자가 되면 즐겨 덕을 행한다는 표본이 된 셈이다. 나이가 먹어 집안일을 자손에게 맡겼는데 자손들이 잘 다스리고 재산을 불려 부가 수만금에 달했다. 부를 말하는 사람은 모두 도주공을 일컫게 되었다. 자공은 공자에게 배운 다음 스승 곁을 떠나 위나라로 가서 벼슬을 하고 조노 지방에서 물자를 다루어 재산을 모았다. 그는 공자의 70여 제자들 중 부유해졌다. 공자의 제자 중 원원 같은 이는 비지와 쌀겨도 제대로 먹지 못해 쓸쓸히 살았던 것에 비해 자공은 사두마차를 타고 제후들과 교제하였던 것이다. 백규는 주나라 사람인데 위문후의 때의 일이었다. 당시 이극은 농경을 중시 여겨 땅을 충분히 이용하는 데 힘을 기울였으나 백규는 시기 변화에 따른 물가의 변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사람들이 버리고 돌아보지 않을 때에는 사들이고 세상 사람들이 사고자 할 때 팔아넘겼다. 또 풍년이 들면 곡식을 사들이고 의복과 가구를 팔아넘겼으며 흉년이 들면 노예고치를 사고 곡식을 팔았던 것이다.
백규는 자연의 변화에 따른 풍년, 흉년의 예측에 따라 거래를 하여 그의 재산을 배로 불려갔다. 값싼 곡식을 사들이고 수확을 날리기 위해 좋은 종자를 썼다. 저주는 거친 음식을 달게 먹고 욕심을 억제하고 일을 할 때는 노비와 같이 하였다. 그러나 시기에 따라 행동하여야 할 때는 맹수처럼 하였다. 그는 말했다. 내가 사업을 할 때는 이윤과 여상이 정책을 펴듯 손자와 오자가 군사를 쓰듯 상황이 법을 다루듯 했다. 그런 만큼 임기응변의 지혜도 없고 결단을 내릴 만한 용기도 없으며 주고받을 만한 어짐도 없고 지킬 것을 지켜낼 만한 힘도 없는 자는 배우고 싶어 해도 가르쳐 줄 수가 없다. 세상 사람들이 사업가를 말할 때 백규를 그 원조로 여긴다. 그 이유는 그가 이론을 실제로 행하여 성공하였기 때문이다. 현인이 조정해서 계책을 생각하여 인원하고 절개를 지켜 죽음을 무릅쓰는 것이나 세상을 피해 숨어있는 선비들의 명성을 높이려는 것도 무엇 때문인가? 부귀를 위한 게 아닌가? 청렴한 관리는 오래 일할 수 있고 그 결과 많은 부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정직한 장사꾼이 결과적으로 더 부유하게 되는 것이다. 보는 사람의 본성인지라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추구하기 마련이다. 장수가 용맹을 발휘하는 것도 그 목적은 상을 받는 데 있다. 깡패들이 강도짓을 하고 사람을 죽이며 악행을 일삼는 것이나 도굴, 화폐, 위조, 강도, 인질극, 불법적 행동들도 근본은 모두 재물을 얻기 위해 하는 것이다. 적나라나 조나라의 미녀들이 얼굴을 아름답게 꾸미고 검은고를 켜면서 천리를 멀다 않고 나아가 노소를 가리지 않고 손님을 찾는 것도 돈 때문이다. 시간 많은 귀공자들이 멋있게 꾸미고 돌아다니는 것도 부귀를 과시하기 위한 것이다. 고기를 잡기 위해 새벽에 일찍 나가 밤늦게 들어오며 서리도 눈도 아랑곳 않고 골짜기를 뛰어다니며 맹수의 위험도 피하지 않는 것 또한 먹고 싶은 고기를 구하기 위함이다. 도박, 경마, 투개 등으로 얼굴빛을 붉히면서도 싸워 이기려 하는 것은 돈을 따기 위해서이다. 의술이나 여러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열심히 기술을 익히는 것도 재산을 벌기 위함이다. 관리들이 문서 위조나 사칭 등 위법을 저지르다가 형벌을 받는 것도 물질의 유혹 때문이다. 농부나 기술자 상인들이 저축을 하고 이자놀이에 열심인 것도 재산을 늘리려는 것이다. 돈 버는 일이라면 지혜와 능력을 다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적당히 하여 남에게 재물을 넘겨주는 일 따위는 생각하지 않는다. 속담에서 이렇게 말한다. 백리 밖에 나가 뜰감을 팔지 마라. 천리 먼 곳으로 나가 곡식을 팔지 마라. 1년 살려거든 곡식을 심어라. 10년 살려거든 나무를 심어라. 100년 살려거든 덕을 심어라. 집은 가난한데 어버이는 늙고 처자식은 어리고 철따라 조상의 제사도 지낼 형편이 못되며 의식조차 해결하지 못하면서도 이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구제받을 수 없다. 무일푼인 사람은 품을 팔고 약간의 재물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더 벌려고 하고 이미 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큰 기회를 엿보는 것이다. 이것이 재산 증식의 기본이다. 재산을 증식하는 데 있어 위험한 방법을 피하고 안전한 길을 택하려 하는 것은 현명한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이런 관점에서는 농업을 통하여 재산을 모으는 게 가장 좋고 상업이나 공업에 의한 방법이 그 다음이고 불법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나쁘다. 세상을 등지고 산속에 묻혀 사는 청빈한 선비나 기인도 아니면서 줄곧 가난과 처남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입으로만 인유의를 운운함도 부끄러운 일이다.
대개 서민들은 상대방의 재산이 자기보다 10배가 넘으면 그를 무시하고 헐뜯고 100배가 넘으면 두려워하고 1000배가 넘으면 심부름을 달게 하고 10,000배가 넘으면 그의 종이 되고 마는데 이것이 세상의 이치이다. 대체로 가난한 사람들이 부를 얻는 방법으로는 농업이 공업만 못하고 공업이 상업만 못하다. 열심히 뜨개질을 하느니 시장에 나가 장사를 하는 게 낫다. 교통이 편리한 대도시에서는 1000독의 술, 1000병의 식초며 간장, 1000장의 소나 양 또는 돼지의 털가죽, 100대의 승용마차, 1000대의 우마차, 1000섬의 치자나 꼭두선이, 200마리의 말, 100명의 노비, 가죽 1000섬, 1000합의 누룩, 1000근의 보고와 갈치, 1000섬의 말린 생선 또는 절인 생선, 1000종의 과일과 야채 등의 물건을 팔면 어느 것이든 1년 동안 20만 전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또는 현금 1000관을 중개인에게 빌려주고 2할의 이자를 받는 수도 있다. 이보다 이자율을 높게 하면 자금 회전이 늦어져 3번을 돌릴 수 있고 이자가 낮으면 5번을 돌릴 수 있다. 어느 쪽이 됐든 이들의 수입은 1000호의 영지를 가진 제후와 같은 수준에 이른다. 이상이 소봉의 일반적인 경우인데 연간 2할의 이익도 올리지 못하는 사업은 사업이라 할 수 없다. 다음에는 이 시대의 부를 축적한 현인들을 소개하여 후대 사람들의 참고로 삼을까 한다. 촉당의 탁씨는 조상이 조나라 사람이었다. 탁씨는 제철업을 경영하여 부호가 되었다. 진나라가 조나라를 침략했을 때 많은 사람들을 이주시켰는데 탁씨도 그 대상이었다. 포로의 몸으로 전 재산을 빼앗긴 탁씨는 부부가 손수레를 끌며 이주지로 떠나게 되었다. 그때 같이 간 포로들 중 얼마간의 재산이라도 있었던 사람들은 진나라 관리에게 뇌물을 바치고 가까운 곳으로 보내줄 것을 요구해 가맹 땅에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탁씨는 가맹의 땅이 척박하다고 보았다. 문산 아래쪽에는 기름진들이 있고 먹을 게 충분하다고 한다는 말을 듣고는 그곳으로 옮겨줄 것을 요구했다. 임공으로 보내지게 된 그는 기뻐하며 철광산으로 들어가 재련을 시작했다.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되었다. 완지방의 공씨는 양나라 사람이다. 공씨 또한 제철업으로 성공했다. 징이 위나라를 멸망시켰을 때 남양으로 강제 이주된 공씨는 철제 그릇과 못을 만들어 재산을 모았다. 그 후 공씨는 많은 기마와 수레를 거느리고 제후들과 교제하며 그것을 기회로 또다시 이권을 얻어내어 더 큰 재산을 모았다. 그는 돈을 물쓰듯 하면서 사업을 하였기 때문에 유한공자라는 이야기도 들었다. 근검절약가는 일반적 상인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재산을 모았다. 그 결과 남양의 장사꾼들은 모두 공씨의 큰손 경영 방식을 본받았다. 노나라 사람들은 근검절약이 습성이었는데 조의 땅 병씨는 그 중에서도 심했다. 제철업을 시작해 수만 금을 모았지만 집안 사람들에게 항상 구부리면 물건을 줍고 머리를 들면 물건을 얻어라는 신조를 주입시키고 있었다. 또한 여러 지방을 돌아다니며 장사와 금융업을 하기도 했다. 그리하여 추노 지방에서는 학문을 버리고 돈벌이에 나서는 사람이 늘었다. 제나라 사람은 일반적으로 노예를 천대했지만 조안이라는 사람은 노예를 정중히 대했다. 특히 머리가 비상하고 강한 노예는 사람들이 경계하기 마련이지만 조안은 이들을 뽑아 생선과 소금 장사를 시켰다. 조안의 지위는 고을 태수와 서로 교제할 정도로 높았지만 그런 것에 구애받음 없이 노예들을 신임하여 드디어 그들의 도움으로 수천만 금의 부를 쌓게 되었다. 이 때문에 벼슬하여 복록을 받는 몸이 될 것인가
아니면 조씨의 종이 될 것인가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이는 그가 능력 있는 노예들을 잘 이끌어 그에게는 큰 재산을 남겨주고 주인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칭송한 것이다. 선곡 지방의 임씨는 그 조상이 독도에 창고